네. 어서톡 첫 번째 발표를 맡은 네, 석박통합과정 양승빈입니다. 제가 이제 발표드릴 논문이 세 개여가지고, 네,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EXP 가드라고 하는 논문이고, 이제 아이클레어 2026에 붙은 논문이고요. 간단한 태스크 설명을 드리면은 뭐 이제 폭탄 만들어줘 같은 함플 쿼리가 입력되면은 뭐 이런 거를 좀 함플하다 이런 걸 인지하고 그 LLM에 추론 가기 전에 이것을 차단하는 LLM에 입력이 되는 것을 차단하는 그런 LLM 가드레일 구축을 하는 태스크이고요. 그래서 뭐 입력 출력은 그냥 텍스트 쿼리가 들어왔을 때 아웃풋으로 이제 세이프, 언세이프를 이진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언세이프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뭐 LLM한테 전달이 이런 함플 쿼리가 전달이 안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기존에 있는 이제 LLM 가드레일들은 그냥 일반적인 도메인, 뭐 대화 같은 거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뭐 데이터셋에서 좀 데이터셋을 다루거나 뭐 모델들도 좀 그런 일반 도메인에 학습된 좀 그런 모델들이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도메인 관련된 공격에 대해서 뭐 데이터셋을 만들고 좀 모델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좀 취지로 이제 이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뱅크랑 했기 때문에 좀 파이낸스랑 뭐 파이낸스를 포함해서 뭐 이제 법률 그다음에 메디컬 쪽 이제 도메인을 포함시켰고요. 네, 오른쪽 뭐 예시를 보시면 이제 하이 헤어컷이라고 하는 것을 뭐 네, 숨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좀 나열해 달라라고 하는데 뭐 기존 방법론들은 이 하이 헤어컷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런 용어 관련된 함플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을 안 해가지고 뭐 뚫리는 세이프라고 해버리는데 뭐 저희는 이제 언세이프라고 잘 방어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비결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데이터셋을 이제 만들고 그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이제 파인 튜닝을 해서 가드렐 모델을 구축을 했는데요. 뭐 메소드의 핵심은 이제 그래서 데이터셋 만들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데이터셋의 목적이 뭔가 도메인 용어를 가지고 있는 도메인 용어를 활용한 그런 한풀 데이터셋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도메인 용어를 일단 수집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근데 위키피디아에서 이런 도메인 용어를 뽑다 보면은 뭔가 도메인 관련이긴 한데 이제 기술적인 용어가 아니거나 아니면 어떻게 좀 쥐어짜내도 한풀 쿼리를 만들 수 없는 좀 그런 데이터 그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GPT-4로 한번 1차적으로 필터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자들이 이제 좀 이렇게 봐가면서 한 번 더 정제를 해서 좀 활용할 만한 그런 도메인 스페시픽 텀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또 GPT-4-5한테 넣어가지고 이제 이 도메인 텀을 활용한 공격적인 쿼리, 그다음에 도메인 텀을 활용한 그냥 일반적인 쿼리, 세이프한 쿼리를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GPT-4가 보통 잘 안 뚫리니까 이런 한풀 쿼리를 잘 안 만들려고 하니까 뭐 퓨샷도 좀 많이 주고, 네, 뭐 프롬프트 인젝션 공격도 좀 해서 네, 이렇게 한풀 쿼리를 만들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 데이터셋이 단순히 텍스트 쿼리만 이제 있는 데이터셋이 아니라 LLM 응답까지 포함하는 그런 데이터셋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한풀 쿼리를 줬을 때 이제 LLM이 생성한 한풀한 리스폰스 아니면 거절한 응답을 이제 생성했고 그다음에 비나인 그러니까 세이프한 프롬프트를 줬을 때 그냥 세이프한 답변을 생성하도록 하는 뭐 그런 답변까지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뭐 함플한 리스폰스를 좀 잘 생성하려면은 그 세이프 얼라이먼트가 약한 모델을 써야 됐기 때문에 엄청 이제 옛날 모델 미스트랄 버전 0.1 7빌리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뭐 프롬프트랑 뭐 리스폰스 관련된 데이터가 나왔을 텐데 이거를 한번 카테고리 라벨링을 합니다. 여기서 카테고리라는 거는 이게 어떤 함플 카테고리에 속하냐. 뭐 예를 들어서 괴롭힘이냐, 뭐 욕설이냐, 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카테고리 라벨링을 수행을 하는데 이때 이제 세 개의 모델을 앙상블 해가지고 세 개의 모델을 써서 메이저리티 부스팅을 해가지고 이제 네 최종적인 그 라벨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뭐 프롬프트 이렇게 앞에서 생성된 프롬프트가 너무 그 중복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의미적으로 그래서 뭐 어, 디듀플리케이션을 해가지고 최대한 그 프롬프트 간의 중복이 좀 적도록 이제 후처리를 수행을 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네 어, 전문 용어를 가진 전문 용어를 활용한 그런 한풀 데이터셋을 생성을 했습니다.
네, 뭐 이건 예시인데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데이터 구성은 이렇게 오른쪽처럼 되어 있는데 저희가 생성한 건 이제 파이낸스 메디컬 로우 쪽이고요. 어, 근데 이제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뭔가 학습을 한다 했을 때 이 도메인 관련된 데이터셋으로만 구성이 되면은 이제 뭐 일반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좀 잘 뚫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미 공개된 그런 데이터셋들도 이제 오른쪽 파이처럼 이렇게 모아가지고 EX가드 믹스라고 하는 그러한 네, 어, 데이터셋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에는 뭐 학습셋, 밸리데이션 셋, 그리고 벤치마크로 활용한 테스트 셋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데이터셋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여기 밑에 보이는 EXP 가드는 앞서 보여드린 그 데이터셋의 트레이닝셋으로 그냥 SFT 파인튜닝, 풀 파인튜닝한 그 모델이고요. 캔 2.5 7B 모델을 백본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성능을 보면은 뭐 다양한 메소드에 비해서 뭐 이 저희가 만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성능이 좀 잘 나온다. 걸 좀 보여줬고 그다음에 뭐 저희 데이터셋에서만 뭐 성능이 좋다 하면은 좀 뭐 북치고 장구 치는 느낌이 들 것 같아가지고 근데 여러 가지 다른 데이터셋들에 대해서 그 벤치마크들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서 네, 어, 도메인 관련된 환불 그 세이프티 능력이 뛰어나면서 이제 뭐 이런 제너럴한 도메인에서의 성능도 뭐 스테로 오브 아트 이런 메소드랑 좀 비빈다, 좀 비슷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뭐 제일 브레이크에서의 성능도 보여줬고, 뭐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 하면서 이제 저희 데이터셋에서 뭐 특정 카테고리에 있는 데이터셋을 좀 제거해 보면서 뭐 이런 게 실제로 EXP 가드라고 하는 모델 학습에 뭐 모두 다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것까지 좀 보여주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 논문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었고요. 네. 아, 이제 이거는 그 저희가 이전에 구축한 이 데이터셋이 학습셋, 밸리데이션 셋, 테스트 셋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만든 테스트 셋에 대해서 평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이 기존 모델들이고 이제 우측이 이제 실제 성능이고 그리고 저희가 세 가지 그 도메인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네, 각각 좀 성능 리포트를 했습니다. 아, 이건 가드레일 모델인데요. 그래서 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합니다. 어떤 텍스트 쿼리가 들어왔을 때 이제 이게 세이프냐 언세이프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이게 F1 스코어였던 것 같은데 네. 어, 아니었나? 아, 그 저희가 구성한 그 테스트 데이터셋이 다 공격 데이터여가지고 뭐 언세이프를 다 뱉어야 되는데 다 세이프라고 뱉었을 때 이제 그냥 다 뚫렸다 해가지고 0점이 나옵니다. 네. 어떤 밑에 아, 네. 요거는 이제 위에는 이제 API로 제공되는 그런 가드레일 모델들이고요. 밑에는 이제 저희 모델처럼 뭔가 백본 모델 이제 뭐 퀸 2.5라든지 뭐 라마 3.1이라든지 하는 그런 모델을 두고 이제 이렇게 데이터로 파인 튜닝한 그런 가드레일 LLM 기반의 가드레일 모델들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네, 위랑 똑같이 이제 바이너리 얘네들은 그냥 자기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된 그냥 그런 모델입니다. 아, 여기 이제 가드레일 보시면은 이 LLM의 앞에서 막는 게 네네. 네. 아, 저희 데이터셋에 이제 프롬프트뿐만 아니라 이렇게 LLM으로 이 프롬프트에 대한
그 응답을 가진 그런 LLM 리스폰스 데이터도 존재합니다. 그런 함풀한 사용자의 의도대로 뭔가 함풀한 정보를 포함하는 리스폰스가 수집됐다는 얘기고, 네, 네, 맞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을 다시 결과를 봐서 리스폰스도 못했다. 네, 응답 데이터를 줬을 때 이제 그 이진분류를 못했다. 네, 이런 뜻입니다. 응답만 주는 거예요, 저거는. 어, 아마 프롬프트랑 응답을 같이 줬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네이버 그거랑 저거 따로의 저거 그걸 입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냥 이제 답변과 답변을 구별해서 그걸 한 세트로 모델한테 입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모델들한테.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기 프롬프트 클래시피케이션 점수가 안 나와 있는 얘들은 이제 리스폰스 가드레일 전용 모델이어가지고 나머지는 뭐 프롬프트랑 리스폰스 둘 다 이제 학습이 된 모델인데 그래서 얘네들은 뭐 이렇게 대시로 그냥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프롬프트의 성능이 뭐 파이낸셜에서 좀 LLM 가드는 66%인데 리스폰스까지를 주는 58% 떨어진 이유는 뭐죠? 음, 사실 그 여기서 떨어지는 이유까지는 네, 잘 모르겠어요. 뭐 오른 것도 있고 좀 떨어지는 것들도 있는데 왜 떨어져요? 정보를 더 많이 줬는데 왜 떨어져요? 음,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들으시나요? 음, 헷갈려서 그렇게 되죠. 뭔가 학습할 때 좀 분포가 프롬프트 데이터에 좀 더 많이 프롬프트 데이터가 더 많이 포함돼서 네, 리스폰스에 대한 성능이 좀 떨어지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네. 뭐라고? 보통 이제 이러한 가드렐 모델들은 그냥 학습 데이터에서 SFD가 되는 형식인데 그 SFD 데이터 자체가 일반적으로 좀 프롬프트 이 데이터가 많거든요. 이제 프롬프트를 넣으면 이제 세이프, 언세이프를 판별하는 데이터. 그래서 뭐 그런 학습 데이터 비율 때문에 좀 응답 데이터에 대한 성능이 떨어지지 않나. 네, 맞습니다. 네, 비율이 어,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그 좀 정확하지 않긴 한데요. 어, 저희 데이터셋도 뭐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가 있고 리스폰스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생성한 데이터는 이제 프롬프트랑 리스폰스가 1대1 비율이긴 한데 좀 기존에 있는 그런 한풀 데이터셋들도 이제 가지고 왔을 때 여기에서는 그 리스폰스가 없는 데이터도 있더라고요. 그냥 딱 한풀 쿼리만 있는 경우가 있는데 좀 그렇게 이제 그 SF 데이터를 구성하다 보면은 좀 그 리스폰스가 없는 그런 프롬프트만 있는 데이터의 비율이 좀 더 많아가지고 뭐 리스폰스 응답에 대한 좀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텐션이 올라왔잖아요. 네, 구체적인 이유는 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홀스 파이팅은 안 따지나요? 비나인이라고 잘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 아, 성능은 리포트를 안 했어요. 이게 사실 어택 석세스 레이트인지 F1인지 좀 헷갈리는데요. 어, 음, 본인은 네. 10년 전 논문도 아니고 어, 네. 그래서 이게 한번 뉴립스 벤치마크 트랙에서 좀 떨어지고
이제 바로 다음에 낸 아이클레어에서 붙은 논문인데요. 사실 유립스에서도 좀 점수가 괜찮았었는데 뭐 좀 아쉽게 떨어졌고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좋은 점수를 뭐 두 서브미션에서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좀 뭐 그레이존을 좀 잘 공략한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세이프티 데이터셋이 이제 엄청 많고 NLP랑 일반적인 데이터셋에서 좀 도메인을 다루는 데이터셋이 엄청 많은데 뭐 이 두 개를 동시에 다루는 데이터셋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리서치를 했을 때 이런 좀 빈 부분을 잘 캐치하고 네, 빠르게 뭔가 이렇게 제안해버리는 게 가장 큰 좀 네,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뭐 이 벤치마크 이 데이터셋에 좀 노벨티를 인정받은 그런 가장 큰 요인이지 않나 싶었고 그리고 뭐 데이터셋이랑 모델이랑 코드까지 이제 다 어너니머스 깃허브에 공개를 했더니 뭐 리프로듀스 하기 좋고 뭐 좀 이게 데이터셋이 의미가 있다라고 그 리뷰어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뭐 논문 쓸 때 좀 이런 거 공개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좀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저희 논문이 되게 긴데 뭐 테이블도 엄청 많고 뭐 피규어도 엄청 많고 그다음에 어펜딕스 길이도 되게 긴데 뭔가 이렇게 좀 정성스럽게 많이 네, 그 실험이랑 뭐 이런 거 프롬프트 같은 것도 다 작성하고 설명하니까 어, 네. 그 리뷰어들이 뭐 되게 이밸류에이션 컴프렌시브하게 했고 뭐 설명도 잘 되어 있어서 뭐 리프로듀스 하기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정성적으로 좀 많이 해주면은 네, 좋은 점수를 받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어펜딕스를 보통 리뷰어들이 잘 안 보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저는 좀 메인 페이지에서 이 어떤 내용들이 어펜딕스에 있다라고 좀 언급을 많이 해주는 편인데 뭐 이것도 좀 네,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메인 페이퍼에서를 얘기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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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논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라이브 웹 아이라고 하는 네, 이것도 아이클레어 2026에 붙은 논문이고요. 태스크는 이제 웹에서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는 태스크고, 뭐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웹 크롤링, 웹 스크래핑 이런 태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뭔가 웹 페이지랑 그리고 뭔가 추출하고 싶은 정보가 주어졌을 때 이 해당 웹 페이지에서 그 정보에 대한 값을 제대로 추출하는 게 이제 이 태스크의 목적이고요. 어, 기존 벤치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태스크를 좀 풀 때 뭔가 특정 시점에 이제 미리 다운로드 받은 그런 HTML 스냅샷을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최근의 웹사이트랑 과거 웹사이트만 봐도 되게 구조적이나 뭐 그런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되게 복잡도도 좀 최근에 와서 많이 증가를 했는데 이러한 웹 인포메이션 익스트랙션에 대한 모델의 성능이 이제 이런 웹의 구조 자체에 좀 많이 민감하고 민감한데 이제 기존 벤치마크들은 옛날 거에서만 이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뭔가 기존 벤치마크의 성능이 현재 웹사이트에서 이제 일반화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 성능을 실제로 보시면은 이 SWD라고 하는 게 2012년에 구축된 그런 벤치마크인데 좀 여기서 살아있는 웹사이트들을 가지고 살아있는 웹사이트 그리고 정보가 동일한 웹사이트를 가지고 저희가 좀 따로 서브셋으로 구축한 게 이 SWD 2025입니다. 그래서 구버전 웹사이트, 그다음 현재 버전 웹사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기존 그 메소드들을 가지고 평가를 해봤을 때 정보가 똑같고 그다음에 요구하는 정보 포함된 정보도 똑같고 뭐 요구하는 그런 정보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이 2025년 버전에서 성능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보여주면서 이제 기존 벤치마크에서의 성능이 일반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이 벤치마크 구축의 목표는 좀 현재 웹사이트에서 평가하는 벤치마크를 구축함으로써 이 벤치마크가 뭐 현재의 그런 현실의 메소드 성능을 좀 대변할 수 있는 좀 그런 벤치마크를 만들려고 네,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벤치마크 제안과 더불어서 좀 메소드까지 같이 제안을 했는데요.
기존의 방법론들은 단순히 HTML 텍스트만을 활용해서 뭐 정보 추출을 했는데 HTML이 되게 노이즈하고 사실 이게 뭐 정보 분석용이 아니라 그냥 렌더링을 위해서 좀 활용되는 그런 데이터잖아요. 그리고 뭐 사람은 실제로 뭔가 정보 추출을 웹에서 한다 했을 때 HTML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웹페이지를 시각적으로 본 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정보를 그 위치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뽑아내는데 좀 이러한 과정을 모방해 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제 비전 기반의 그런 방법론까지 같이 제안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뭐 데이터셋 구축 파이프라인인데요. 어,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좀 웹사이트 그 대상이 되는 웹사이트들을 선정을 했고 뭐 이 웹사이트들은 좀 데이터셋으로 잘 활용하려고 뭐 각 이제 그 홈페이지 관리자한테 이메일 보내가지고 좀 허락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거기서 웹페이지들을 다 모은 다음에 뭐 쿼리 그러니까 어떤 걸 정보를 뽑아낼지를 이제 사람이 다 어노테이션 하고 이런 쿼리까지 어노테이션 한 다음에 이제 밸류를 뽑을 때는 좀 스크립트 같은 걸 짜가지고 네, 다 그, 이 각각의 추출을 돼야 되는 정보에 대한 밸류까지 다 모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이 한 번씩 다 검증을 해가지고 뭔가 수정하거나 아니면 제거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최종 데이터셋을 생성을 했습니다. 뭐이 벤치마크, 약간 크롤링이라는 게 되게 좀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연구 목적으로 이 데이터셋을 이런 데이터셋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뭐 써도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네, 물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 통계는 다음과 같은데 저희 그 기존 벤치마크들의 또 다른 특징이 그냥 텍스트 정보 추출만 했는데 저희는 이미지 정보 추출까지 다뤘고요. 그리고 뭐 네, 쿼리도 뭐 342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쿼리 타입이랑 데이터 타입이랑 뭐 태스크 타입 이런 게 있는데 네, 요거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어서. 그리고 비전 기반의 방법론까지 뭐 제안을 했다고 했는데요. 이건 그 간략한 그 프레임워크 피규어고요. 뭔가 이런 자연어 쿼리가 왔을 때 어떤 정보를 추출해야 되는지 한번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웹페이지가 엄청 길게 있는데 이거를 VLM이 한 번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리즌으로 그 웹페이지를 다 자른 다음에 어떠한 리즌에 이런 어트리뷰트가 속해 있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리즌 중에 그 하나의 리즌이 딱 이제 뽑힐 거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여기에서만 이제 노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이 팬아트랑 관련된 게 뭘까를 보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 팬아트에 대한 이 엑스패스라고 하는 그 HTML 상에서의 뭔가 이 그 이미지에 대한 위치 정보를 뽑아내고 네, 네 뽑아내게 됩니다. 네, 이건 뭐 성능인데요. 뭐 왼쪽 그림은 이제 메인 테이블이고 뭐 약간 그 웹 인포메이션 익스트랙션 태스크를 좀 푸는 기존 논문들이 약간 이런 식으로 성능 리포트를 하더라고요. 모델 백본 두고 뭐 다양한 메소드를 두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저희도 좀 비슷하게 차용을 했고 네, 뭐 저희가 만든 그런 벤치마크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한 방법론이 우수하다는 것도 보였고 이제 우측에서는 기존에 이제 그 다른 벤치마크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봤을 때 뭐 다양한 백본 모델에서 더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이렇게 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논문 설명이었고요. 좀 벤치마크를 만드는 연구를 좀 몇 번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뭐 가장 중요한 게 좀 왜 이걸 만들어야 되는지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거든요. 근데 뭐 그걸 얘기할 때 좀 기존 벤치마크의 문제점을 많이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뭐 그냥 말로만 이제 얘기하기보다는 좀 구체적인 이런 이미지적인 예시나 아니면 좀 실험 같은 걸 좀 간단하게라도 진행을 해서 뭐 인트로 같은데 약간 언급해주고 좀 말해주면은 좀 더 그 벤치마크를 제한해야 되는 당위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벤치마크뿐만 아니라 메소드까지 제안을 했는데
좀 이거에 대한 계기가 제가 이제 입학하고 처음 쓴 논문에서 이 벤치마크만 제안했더니 되게 많이 까이더라고요. 뭐 쇼페이퍼를 썼을 때도 그렇고요. 그래가지고 뭐 벤치마크에 대해서 벤치마크를 뭐 만들고 이걸 자세하게 분석하는 것도 좋은데 어 뭔가 새로운 메소드나 아니면 적어도 베이스라인 방법론까지 좀 제안을 하면은 노벨티로 좀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공격당할 여지도 좀 줄어드는 것 같아서 네. 좀 이런 방법론 간단한 거라도 좀 같이 넣으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그런 방법론이 안 떠오르면은 보통 이제 다른 논문들에서는 데이터셋 만들 때 그냥 이렇게 프롬프팅을 하거나 아니면 인퍼런스 파이프라인 같은 거라도 좀 제안을 하기도 하고 학습 데이터도 같이 제안하는 논문은 이제 그냥 파인 튜닝이나 아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정도만 해도 네, 약간 위에 제가 겪었던 것처럼 까일 일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괜찮으시면 네, 마지막 논문 진행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텍스트 투 SQL 관련된 태스크고 ACL 2026 파인딩스에 붙은 논문이고요. 텍스트 투 SQL을 할 때는 이제 자연어 쿼리가 주어지고 이걸 SQL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 이 SQL로 변환하려면은 정확한 테이블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테이블 정보는 이제 DB에 저장돼 있고 그 DB에는 엄청 많은 테이블들이 있는데 이 자연어 쿼리랑 유사한 테이블을 이 DB에서 잘 검색해야 되는 그런 테이블 리트리버리라고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테이블 리트리버 태스크에서는 보통 탑 K라고 하는 전략을 차용을 하는데 이제 쿼리랑 각각의 이제 테이블 간의 유사도를 측정을 하고 거기서 가장 유사한 테이블 K개만 이제 가지고 오는 그러한 전략이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각 쿼리마다 이제 필요한 테이블 개수도 엄청 많이 다르고 이걸 사전에 미리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K를 만약에 작게 설정하면은 필요한 테이블을 다 검색하지 못하기 때문에 텍스트 투 SQL 못할 거고 K가 크면은 또 이제 불필요한 테이블이 검색되니까 텍스트 투 SQL 성능이 떨어지고 효율이 떨어질 텐데 뭐 주어진 쿼리에 따라서 좀 필요한 테이블의 개수만큼 좀 어댑티브하게 조절하면서 네, 필요한 개수만큼만 딱 가져오는 그런 방법론을 제안하자라는 게 이 논문의 목적입니다. 네, 뭐 방법론을 이제 한 페이지, 두 페이지로 좀 요약을 했는데 뭐 로스 펑션도 많고 이래서 좀 복잡하지만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델이 이제 어댑티브 테이블 리트리버리라고 해서 이제 ATR이라고 지었는데요. 이건 이제 버트 기반의 모델이고요. 인코더 모델이고요. 뭔가 사용자 쿼리랑 이제 테이블들이 쭉 입력으로 됐을 때 이 버트 기반의 모델에서 스레시홀드 토큰이라는 걸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레시홀드 토큰은 이 쿼리랑 관련된 그 테이블들보다는 그 스레시홀드 토큰에 대한 로짓 값이 작지만 불, 쿼리랑 관련이 없는 테이블보단 높게 이제 학습을 해가지고 이제 추론할 때 모든 테이블 그리고 스레시홀드 토큰에 대한 로짓을 뽑았을 때 이 스레시홀드 토큰 밑으로 이제 미만인 그런 로짓들은 다 제거해버리는 그런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L1과 L2가 이제 그걸 위한 로스고요. 이제 L1은 스레시홀드 토큰이 이 파지티브 테이블, 그러니까 쿼리랑 관련된 테이블보다 로짓이 크도록 하고 L2는 이제 네, 스레시홀드 토큰이 네거티브 테이블보다 크게 로짓을 줘가지고 학습하는 네, 로짓입니다. 그 로스입니다. 그리고 이게 테이블만의 어쨌든 뭔가 그런 방법론을 좀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두 개의 그런 로스까지 같이 제안을 했는데 이 뭐 RC 로스는 그냥 이제 어 그 퍼스티브 테이블의 로짓은 높게, 네거티브 테이블의 로짓은 낮게 하는 로스고요. 그다음에 SG 로스는 그 테이블 리트리버에 최근에 제안된 방법론이 뭔가 그러니까 조인이 가능한 테이블은 뭔가 어, 뭐 리트리버를 할 때 같이 딸려오도록 하자 뭐 약간 이런 접근법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차용해가지고 뭔가 이 버트를 딱 태웠을 때 조인이 가능한 테이블은 그 네, 뭐 비슷한 인베딩이 나오도록 하는 좀 그런 로스를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로스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이제 ATR이라고 하는 모델을 구웠고요.
네, 이건 뭐 인퍼런스 과정인데 뭐 간단하게 뭐 보면은 T1, T2, T3, T4가 있을 때 이제 ATR에 넣어가지고 로짓을 다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순서를 좀 조정을 해가지고 좀 마지막에 이 로짓을 봤을 때 이 스레시홀드 토큰의 로짓보다 뭐 작은 값은 다 버리고 그거보다 높은 값은 이제 살리는 높은 테이블은 살리는 뭐 그러한 네, 인퍼런스 로직. 결과를 보시면은 좀 특이한 게 이제 기존에 있는 방법론들은 다 탑K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350 이런 식으로 다 셋업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탑K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바로 뽑아 버리고요. 뭐 프리시즌 리콜, 그다음에 컴플리트 리콜, 뭐 F1까지 다 쟀을 때 뭐 네, 성능이 좀 대부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리트리버를 가지고 텍스트 투 SQL까지 껴 넣었을 때, 그러니까 엔드 투 엔드 파이프라인으로 평가를 했을 때, 네, 뭐 다른 리트리버 방법보다 성능이 좋다까지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논문 설명이었고요. 좀 이런 논문들 쓰면서 느꼈던 게 리버탈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들었는데 이제 아까 보여드린 아이클레어 논문에서 저희가 666 4점을 받았는데 이제 메타 리뷰어가 어 뭐 6점이지만 8점에 가깝다. 그리고 지금은 4점이지만 리버탈이 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6점이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되게 좋은 평가를 남겼고 그다음에 ACL 논문에서도 원래 3.5, 2.5, 2.5점이어서 좀 떨어질 위기에 있는 논문이었는데 리버타를 거치고 나니까 점수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메타 리뷰도 3.1점보다 더 높은 3.5점을 줬었고요. 그리고 ACL 메타 리뷰도 뭐 리버탈 되게 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는데 좀 이 리버탈에서 뭐 점수를 많이 끌어올린 게 이 여러 논문들을 좀 붙인 그런 힘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제가 그냥 리버탈 할 때 좀 쓰는 전략들 몇 개 가져왔는데요. 일단 리뷰어가 뭐 실험이랑 분석 요청할 때가 되게 많은데 저는 보통 해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뭐 바로 이걸 좀 해주기보다는 좀 우리 논문에 이미 네가 말한 거 좀 있긴 한데 그래도 해줬다라는 식으로 좀 뉘앙스를 좀 풍깁니다. 뭔가 뭐 바로 해주면은 좀 허를 찔린 느낌을 받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한번 방어하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얘가 말을 시켰으니까 좀 같이 해서 네, 보여주는 식으로 네, 리버탈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이제 리뷰어 각각에 대해서 리스폰스를 단 다음에 메타 리뷰어한테 이제 한번 정리하는 식으로 많이 올리잖아요. 근데 이때 좀 정직하게 하는 건 뭐 당연히 맞지만 좀 우리 입맛에 맞게 정리해주면은 메타 리뷰어가 이것만 봤을 때 좀 긍정적으로 선글라스를 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제가 쓰는 좀 어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뷰어들 사이에서 약간 컨플릭트가 있잖아요. 어떤 주장이 어떤 얘는 이제 노벨티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어떤 얘는 노벨티가 있다고 말하니까 좀 메타 리뷰어한테 정리할 때는 얘는 뭐 노벨티가 부족하다 해서 클래리피케이션을 했는데 다른 리뷰어들은 뭐 인정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다른 리뷰어의 주장을 이제 같이 껴놔가지고 네 뭔가 얘의 그런 부정적인 그런 주장을 좀 상쇄하는 좀 그런 식으로 메타 리뷰어한테 말을 하고 그다음에 보통 리뷰어들이 이제 리버탈에 잘 참여를 안 하는데 뭐 리버탈에 참여를 하진 않았지만 뭔가 다른 우리 답변이랑 다른 리뷰어들 얘기를 좀 고려했을 때 뭐 내 생각엔 이 리뷰어가 컨설을 다 해결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네. 약간은 공격적이게 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리뷰어가 답변을 해가지고 답변을 하면은 뭐 얘가 되게 좋아하더라. 그래서 논문에 나중에 반영하겠다. 라는 식으로 좀 끝맺은 말을 네, 메타 리뷰어에게 말하는 편입니다. 리뷰 처음에 저런 서머리 같은 거를 써야 돼요? 그, 그런 거를 해야 돼요? 필수는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메타 리뷰어도 이제 보통 할당받는 논문도 많고 뭐 논문이랑 리버탈을 다 안 읽어본다 생각하는데 근데 네. 얼마나 저런 걸 쓰는 게 얼마나 일반적이야? 일단 저는 항상 썼던 것 같고
그리고 네네네. 뭐 많은 학기를 써보진 않았지만 전 좀 쓰는 편이고 다른 저희 연구실 다른 분들 리뷰도 좀 가끔 염탐을 하는데 리버탈 염탐하는데 좀 많이들 쓰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걸로 했는데 네. 리뷰 난 그런 말 한 적 본의 없다 하면 아니었다. 보통 리뷰가 귀찮아서 저걸 안 보나? 아니 안 보이게 올렸나? 아, 보이게. 보이게 올려야 될 것 네. 같은데 안 보이게 올리면 좀 이상할 것 근데 같아. 여기 거짓말은 없어요. 일단 거짓말은 안 하고 당연히 근데 좀 이제 네. We are confident that 뭐 네. these points have been resolved라고 하는 거는 좀 그냥 우리의 주장일 뿐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마지막 날 끝나기 직전에 올립니다. 어차피 얘네 이제 답변을 못 하기 때문에 무슨 예, 예. 우리끼리는 그걸 하지 않는. 보통 난안 하긴 했어. 잘 안 하지 않을까. 예. 안 할 가능성이 좀 높긴 한데, 네, 뭐 힘드네요. 네. 네, 저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네, 오늘 두 가지 논문을 들고 왔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포지션 논문을 아마 우리 연구실에서 낸 적이 없었어 가지고 뭐 그런 거 한번 좀 어떤 게 포지션 논문이고 이런 거 어떻게 좀 쓰는 건가 뭐 그런 거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이클리어 저번에 갔다 왔는데 그때 발표했던 논문 소개를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포지션 논문은 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도대체 뭘 연구하길래 뭘 연구할까 뭐 그런 거 좀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요즘에 한 1, 2년 혹은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ICML이랑 유립스에 이제 포지션 트랙이라고 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가 보통 쓰는 논문이랑은 살짝 스타일이 다르게 좀 다른 맥락 혹은 이 내용의 좀 논문들을 좀 제출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1년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유립스 기준으로 뭐 1000편의 논문이 발표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 중에 100편 정도를 이제 포지션으로 좀 뽑는 것 같아요. 가지고 트랙 자체가 별도고 뭐 별도의 뭔가 좀 그게 있는 건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개수는 또 따로 구분을 해가지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냐면은 이게 보통 우리가 논문을 쓸 때는 이제 어떻게 새로운 뭐 인공지능 뭐 기술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좀 논문의 내용 구성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포지션 트랙에서는 이제 바라는 바가 뭐 새로 기술을 만들었다라기보다는 이제 AI 연구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뭐 이러이러한 점들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혹은 이제 앞으로 이러이러한 거를 연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좀 주장 같은 것들을 좀 이제 발표하는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말로만 하면 좀 헷갈리니까 이제 ICML 작년에 나온 이제 포지션 논문들을 제목을 그냥 들고 왔는데 이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 연구실에 누군가가 좀 그 랩 세미나 발표를 한번 했었어요, 이게. 그거 뭔 내용이냐면 이제 뭐 다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이제 AI 학회 논문 내고서 뭐 리뷰 과정 거치면은 좀 깝깝할 때가 많잖아요. 뭐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좀 문제 제기를 한 논문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이러이러한 상태이고 이제 그런 뭐 예를 들어가지고 현재 뭐 웨이 학회에 제출되는 논문의 수가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뭔가 좀 각자 다 리뷰를 하려다 보니까 리뷰 퀄리티가 떨어진다. 뭐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때문에 이거를 좀 타파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러이러한 식으로 뭔가 좀 시스템을 바꾸면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논문인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이거는 보통 교수님도 가끔 뭐 얘기했던 거긴 한데
LLM 같은 거 학습할 때 온갖 데이터를 다 때려 박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뭐 평소에 LLM 같은 거 뭐 벤치마킹 할 때 뭐 좀 뭐 이름은 제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뭐 여러 가지 잘 알려진 벤치마크 데이터셋들이 있죠. 뭐 그런 것들 이미 다 봤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되느냐 뭐 그런 의견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거를 말 그대로 이제 좀 주장을 하는 이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 이러한 LLM 같은 거를 평가할 때 좀 투명성을 높이자 뭐 이런 주장인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요게 이제 보통 우리가 AGI라고 해가지고 범용 인공지능 뭐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를 범용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 자체를 AI 연구의 목표로 삼지 말자라고 좀 이제 좀 어떤 의견을 제시한 논문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보통 이제 저희가 평소에 쓰던 논문이랑 좀 결이 다르죠. 그래가지고 좀 살짝 다른 결의 논문들을 받는 트랙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좀 살짝 이제 실험도 들어가고 이제 좀 주장도 들어간 그런 논문을 썼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내용 구성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가지고 앞서서 얘기 드렸던 것과 더불어 가지고 이제 뭔가 결국엔 이거는 뭔가 주장을 하는 논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논문의 인트로덕션에다가 뭐 좀 지시사항이 있어요. 이거 너희가 주장하는 바를 한두 줄 정도로 이제 볼드체로 써라. 해가지고 이 포지션 스테이트먼트라는 거를 포함해라 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논문 내용 구성 자체가 요 한두 줄짜리의 포지션 스테이트먼트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쫙 나와야 되는 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ICML 기준으로 Alternative View라는 거랑 Call to Action이라고 하는 이제 좀 섹션을 명시적으로 둬야 돼요. 각각은 뭐 하는 거냐면은 저희가 이제 이런 포지션 스테이트먼트로 뭔가 좀 주장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반박을 일단 해봐라 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왜 들어가는 거냐면은 이제 나름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AI 학회 혹은 커뮤니티에서 토론을 하라는 좀 의미에서 이런 논문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토론을 할 때 나름대로 찬성과 반대파를 좀 이제 좀 대화를 좀 할 수 있게 반대하는 논거들도 좀 들고 와봐라 라는 이게 느낌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홀투 액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그냥 그런 거죠. 말로는 못하는 게 없다 이런 느낌이니까 이제 앞으로 실질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써봐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이런 식으로 논문 구성을 좀 해야 되고요. 가지고 평가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역시도 좀 다릅니다. 이게 주장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튼튼한 건지를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장하는 바가 뭔가 좀 논쟁적이면은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좀 찬반에 그게 되게 갈리는 그런 주제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엔 이제 좀 중요한 얘기긴 한데 별로 좀 시급하지 않으면 좀 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주 최대한 시급하고 논쟁적인 주장을 좀 찾아가지고 얘기해주면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가 기준으로 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만약에 제가 리뷰어예요. 그럼 리뷰어인데 저한테 배정된 논문에서 주장하는 거를 제가 읽어봤을 때 뭔가 좀 저는 반대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좀 평가 점수에 좀 녹이면 안 됩니다. 이걸 내가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냥 이제 이거를 점수를 리뷰 점수에 녹이면 안 되고 이제 그냥 주장의 근거가 얼마나 튼튼한지랑 또 논쟁적인지 이런 거를 좀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야 된다라고 합니다. 가지고 그러면은 뭐 제가 뭘 주장하는 논문을 썼는지를 좀 얘기를 드릴까 하는데 연구 배경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의 친구 유재각 박사와 함께 연구를 좀 많이 했는데요, 제가. 근데 이제 유재각 박사랑 연구를 할 때는 보통 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좀 많이 돌려요. 근데 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들을 돌리는데 이게 유재각 박사가 쓰는 컴퓨터들은 좀 성능이 안 좋고 저희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들이 좀 상대적으로 성능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특히 또 이제 저희는 또 GPU가 많으니까 좀 시뮬레이션 같은 걸 돌릴 때 저희 연구실 쪽에서 돌리는 게 좀 편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GPU 가속도 하는 겸사겸사 좀 돌려봤어요. 근데 이게 원래 항상 잘 되던 시뮬레이션인데 뭔가 계속 실패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좀 알아보니까
이게 CPU로 돌릴 때는 성공하고 GPU 가속을 쓰면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럼 그게 왜 이거 이렇게 된 건가? 그 근본적인 원인을 보니까 이게 요 수치 정밀도에 의해서 뭔가 좀 시뮬레이션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런 거였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배경으로서 이제 어 어떤 제가 좀 연구를 다른 걸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좀 특이하게 FP32 우리가 평소에 쓰는 거죠. 플로팅 포인트 32비트짜리를 가지고 이제 모델을 학습할 때랑 이거를 좀 정밀도 높여가지고 64비트로 학습할 때랑 성능이 완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냥 뭐 소소하게 하이퍼 파라미터를 바꿔서 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태스크가 되고 안 되고가 좀 그 결정될 정도로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좀 이 수치 정밀도가 이 머신러닝 태스크에서 좀 중요하구나 라는 걸 좀 이제 경험적으로 좀 알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런 경험을 좀 갖고 있는 와중에 이제 이런 논문이 좀 나왔어요. 요 같은 경우에는 요 논문이 뭐 하는 거냐면은 어, 쉽게 말하면은 이제 LLM을 가지고서 어떤 분자의 뭔가 좀 특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예측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단순히 LLM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좀 한 1, 2년 전쯤에 이제 VLM 좀 연구를 많이 하셨을 텐데 그때 당시에 좀 유명했던 모델이 블립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블립이라는 모델은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은 뭐 어떤 학습된 LLM이 있을 거고 거기다가 어떤 비전 인코더를 이제 붙여가지고 넣어주는데 그때 이제 중간에 큐퍼머라고 하는 뭔가 좀 이제 학습 가능한 그 뭐냐 모델을 넣어줘가지고 이제 요 LLM의 토큰 형식으로 이제 비전 인코더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변환해주는 이제 그런 연구였는데 딱 그거랑 똑같아요. 어떤 제가 다루는 이제 분자 혹은 이제 고체 뭐 어떤 물질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 인코더 모델이 있고 요걸 이제 큐포머로 이제 바꿔가지고 LLM에 넣어주는 그런 연구인 거예요. 근데 저의 경험에 따르면은 이제 이러한 좀 분자를 다룬 인코더가 32비트에서 그냥 무난하고 64비트로 가야지 좀 잘 된다. 그리고 16비트 혹은 8비트 이걸 좀 수치 정밀도 낮추면은 아예 성능이 확 떨어진다라는 걸 좀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LLM이라고 하는 거는 32비트로 많이 좀 인퍼런스를 많이 안 하고 요즘에는 뭐 8비트, 4비트, 심지어는 뭐 2비트, 1비트까지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죠, 이제. LLM은 이제 저정 밀도를 추구하는 친구인데 요 내가 다루는 요 태스크는 고정 밀도를 요구하는 그런 이제 모순이 있는 건데 그래가지고 요거 관련해 가지고 뭔가 좀 연구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 마침 이제 포지션 트랙이라는 게 딱 그때 나와가지고 한번 여기다가 내보자라는 맥락에서 이제 연구를 시작한 거죠. 실제로 이제 그래가지고 논문을 쓰기 시작했고 각각에 대한 이제 좀 근거들을 쫙 마련을 했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주장한 거는 뭐냐면은 자연과학 AI 연구에 있어가지고 좀 수치 정밀도가 끼치는 영향을 좀 많이 좀 분석을 하고 연구해 봐야 된다라는 좀 주장을 하는 논문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랑 이런 주장을 할 때 여러 가지 근거를 갖고 와야겠죠. 그래가지고 좀 근거를 좀 한 네 가지 정도를 들고 왔는데 첫 번째 근거는 이제 처음 설명했을 때 이제 시뮬레이션이 성공하고 실패한다고 좀 얘기 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좀 실제 예시를 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른쪽 거는 복잡하니까 왼쪽 것만 봅시다. 이거는 이제 물 분자의 구조를 좀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요 양쪽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시뮬레이션 방법이 다르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위아래는 이제 고정 밀도랑 저정 밀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한 저정 밀도는 32비트가 저정 밀도예요. 고정 밀도는 64비트고요. 가지고 64비트로 시뮬레이션 할 때는 뭔가 이제 좀 뭐 저희가 교과서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물의 이제 좀 구조가 이제 그대로 그냥 당연한 거죠.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좀 30비트로 낮춰서 계산하니까 그냥 물 분자가 아예 좀 요건 경우에는 아예 막 박살났죠. 그래가지고 좀 말이 안 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전통적인 시뮬레이션을 보면은 이제 이게 수치 정밀도가 엄청 크리티컬하다. 라는 좀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이거가 실제로 어 머신러닝 모델에도 비슷하게 좀 문제가 발생한다.
라는 걸 두 번째 좀 근거로 들고 왔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직접 실험을 해본 건데요. 어떤 요 분자 구조에 대해서 어떤 요 앞서서 보신 시뮬레이션의 역할을 해주는 이제 좀 뉴럴 네트워크가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연구를 뒤에서 좀 아이클리어 논문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아무튼 간에 요 64비트로 학습한 모델이랑 32비트로 학습한 모델로 같은 구조를 좀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위아래로 제가 좀 가이드라인을 살짝 그려가지고 이제 구조가 어떻게 좀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온 건지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눈으로 봤을 때는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가이드라인 같은 거 쫙쫙쫙 그려보면은 실제로 이 두 개의 모델에서 나온 결과가 좀 다릅니다. 이게 모양이 좀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 모양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파생된 어떤 과학적인 좀 수치 값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좀 치명적인 이슈가 생겨요. 어떤 거냐면은 요게 요 모드라고 하는 것들이 순서 관계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모드의 각각에 대해서 있었던 요 주파수 값이 어떤 배정이 되거든요. 배정이 돼야 되는데 그 배정되는 값이 64비트 모델에서는 이제 1, 2, 5번째에 해당하는 게 1502로 할당이 되죠. 근데 이제 32비트 모델에서는 116번째에서 배당이 돼요. 그래가지고 요거가 요 순서가 바뀌게 됐죠, 이제. 각 요 1502라는 수치에 대한 순서가. 그래가지고 요게 어떤 과학적인 결론에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좀 요소가 되는 건 거죠. 그래가지고 이러한 실제적인 예시도 보여줬고 그다음에 좀 추가적으로 이제 모델의 뭐 성능이 어떻게 바뀌더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비교를 좀 해줬어요. 그다음에 이제 피직스 인폼드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좀 분야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좀 문헌 조사를 좀 빡세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모델들에 대해서 30비트에서는 실패하는데 64비트에서는 성공한다는 좀 사례를 좀 조사해가지고 좀 쫙 소개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서 좀 저의 연구 배경 자체는 LLM에 대한 거였잖아요. 아주 LLM 관련해서도 이제 문헌 조사 같은 걸 좀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이슈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이제 좀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근거 바탕으로 좀 이제 좀 논문을 써가지고 제출했는데 요거를 실제로는 작년 ICML에 냈어요. 근데 이제 요거가 좀 어이가 없게도 4명의 리뷰어가 다 위크 어습을 줬단 말이에요. 떨어졌어요. 근데 왜 그런지를 봤거든요. 근데 뭐 어쩌고저쩌고 너 리뷰는 페이러블리 뭐 어떻게 리뷰 됐는데 뭐 그래가지고 이번 연도에 붙었어야 됐다. 근데 컨스트레인츠 온 컨퍼런스 캐패시티 이게 뭔 소리냐. 그래가지고 어떤 논문을 떨굴 수밖에 없대. 어이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리젝도 아니고 그냥 리젝 위스 엔커리지먼트래. 그거 어이가 없죠. 그래가지고 좀 억울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좀 좋은 점수 받았으니까 다음에 또 내면 붙겠지. 라고 생각하고 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제출에 리뷰어 운이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제정신이 아닌 리뷰어를 한 명을 만났는데 야, 진짜 말도 안 되는 근거로 막 스트롱 리젝인가 그냥 리젝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뭐 근거가 그거예요. 고정 밀도를 쓰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진짜 말 그냥 제 리뷰 교수님 아이디 들어가면 써 있어요 이거. 지구를 진짜 위험에 빠뜨린대요. 그리고 카오스 이론을 아니해. 이거는 77년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너희는 이 이론을 무시했다. 좀 어이가 없죠. 가지고 아무튼 강하게 항의하긴 해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뭔가 좀 뭐 이게 뭐 벌칙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친구는 다음 학회 리뷰 권한을 없애버리겠다 막 그런 답장이 오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메타 리뷰에서까지 위크 어셉을 또 받았어요. 근데 또 떨어졌어요. 근데 이번에 좀 정확한 이유는 안 알려줬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자리가 또 없는 건가 싶었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또 일단 좀 열받았죠 이제. 그래가지고 또 그래도 좀 화를 좀 진정을 하고서 이제 제 돈으로 또 했죠. 그래가지고 근데 아쉽게도 이번에도 리뷰어 한 명이 살짝 이상해요. 요게 이 친구가 우리의 주장에 좀 되게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스트롱 리젝을 날린 거예요 이제. 저는 그 아까가 아마 이 리젝이었고 이번이 스트롱 리젝인데 제가 학교 다니면서 스트롱 리젝은 안 받아봤거든요. 근데 좀 당황스럽죠.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화끈하게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리뷰어가 모두가 이제 위크 어셉을 줬고 얘만 아직도 그냥 이제 스트롱 리직을 남은 거죠. 가지고 A씨한테도 뭐라 뭐라 그 좀 A씨한테 정중하게 이제 항의를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얘한테는 화끈하게 싸우고 했더니 이번엔 다행히도 역습을 받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코엑스 맛집 탐방을 이제 할 수 있게 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포지션 논문에 대한 뭐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포지션 논문에 이어가지고 바로 다음 논문 설명해 드리면은 그래서 도대체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좀 뭐 생략을 한 거가 이제 그래서 너가 연구하는 게 무슨 모델이고 무슨 뭐 그런 거 하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소개를 좀 드리려고 이제 좀 오랜만에 본업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가지고 말 그대로 저희 연구실 사람들은 제가 뭐 연구하는지 아직도 몰라요. 가지고 종종 제가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가려고 분자 고체 얘기 막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요 발표를 들으면은 이해할 수 있다. 뭐 정확하게 이해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분자랑 고체 얘기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3D 쪽에 관련 있는 사람들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게 포인트 클라우드랑도 좀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들어주면은 뭐 나쁘진 않을 수 있다. 가지고 요거부터가 좀 이제 진입 장벽이에요. 이제 데인시티 펑션을 띄우려가 도대체 뭐냐. 이게 쉽게 말하면은 어떤 물질, 어? 음. 64가 문제면 그 정밀도가 문제면 네, 표현 방식을 달리 할 수 있잖아요. 네. 가령 푸리에 트랜스폼 같은 걸 한다든지 음. 그런 고려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그 저희의 얼터네이티브 뷰에 들어갔어요, 실제로. 이 모델링 자체를 이거를 그 수치 정밀도를 회피할 수 있게 하면 안 되느냐. 이거 뭐 가령 예, 푸리에 트랜스폼만 하더라도 예, 아니 그러니까 포지셔널 인코딩만 하더라도 음, 좋아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언급도 좀 해줬어요. 근데 저희가 좀 말했던 거는 이제 모델링을 좀 바꾸는 거는 사실 좀 까다로운 문제잖아요. 이게 까다로운 문제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미지라든지 자연어 도메인에서 그냥 하는 거는 일단 저희가 가지는 평가 매트릭이랑 실제 결과 최종 출력이 좀 잘 나오면 사실 상관없어요. 중간이 어떻게 되는지 간에. 근데 요거는 자연과학적인 태스크를 푸는 모델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자연과학 쪽 도메인에서는 사실 이제 과학자들이 좀 안 믿어요. 왜 안 믿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동안 쓰던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은 다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밝혀진 근거를 바탕으로 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들이 그냥 안심하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본인들이 아는 이론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결과인 거죠, 이게. 그래가지고 안심을 하는데, 이 머신러닝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사실 지금도 근본이 없어요. 이게 블랙박스라고 하는 이제 말 자체가 얼터구니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과학자들한테는. 도대체 이 돌아간다는 걸 만들어 놓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임의로 그냥 모델링 방법을 바꿔버리면 안 돼요. 뭔가 좀 잘 되는 트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최대한 좀 이 사람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바꿔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좀 까다로운 게 있어요, 이게. 네. 그리고 궁금한 게 네. 사이언스 컴퓨팅에서 필요한 정밀도라는 게 네. 이게 그 레인지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진짜 더 세분하게 숫자를 더 잘게 잘라서 표현하는 부분이 필요한가요? 둘 다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가 분야별로 조금씩은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방금 제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요 물 분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마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에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 어떻게 보면 수치 정밀도가 낮아가지고 오차가 누적돼가지고 생기는 이런 에러가 여기서는 발생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발생하는 에러는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아주 작은 숫자 차이에도 결과가 그냥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짝 뭔가 좀 모든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다음 넘어가가지고, 예. 예, 그리고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냥 제가 만드는 모델은 이제 양자역학 시뮬레이션을 대체하는 뉴럴 네트워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지고 입력은 이제 원자의 원소종이랑 좌표. 가지고 이런 구조. 이게 알코올 분자인데 알코올에 뭐 산소 원자가 이렇게 산소 원자가 이렇게 있고 수소 원자가 이렇게 있고 탄소가 이렇게 있다. 그래가지고 뭐냐 산소 수소 탄소 이런 식으로 이제 원소 종이 이렇게 있고 각각의 원자가 3차원 공간상에 어디에 있다. 이런 정보가 이제 어떤 집합 혹은 그래프의 형태로 이제 입력이 되는 거고요. 그럼 출력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조가 들어왔을 때 이 구조는 도대체 어떤 물성을 갖느냐. 그냥 쉽게 말하면 수치 값이라고 보면 돼요. 가지고 에너지 값이라든지 요 각각의 원자가 받는 힘 벡터라든지 혹은 다른 좀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예측하는 게 이제 목표예요. 그래가는데 이제 요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원자 개수의 3승에 비례하는 좀 시간 복잡도랑 공간 복잡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큰 구조는 시뮬레이션 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좀 대체하고자 이제 뉴럴 네트워크로 이제 좀 뉴럴 네트워크를 그냥 학습을 하는 건데요. 가지고 그냥 GNN이라든지 트랜스포머 계열 모델을 좀 써요. 그래가지고 노드가 원자의 하나에 대응한다던가 토큰 하나가 원자에 대응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여기 네. 연결고리 뭐 그 바인딩이라 그러나 그런 거는 명시적으로 안 주나요? 그런 거를 바인딩이요? 바인딩이라는 게 어떤 바인딩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나요? 뭐 H랑 O랑 연결돼 있고 그냥 그 본드라고 하는 게 좀 더 그 좀 흔한 표현이고요. 바인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구조랑 구조랑 이렇게 연결되는 걸 말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거는 안 줘요? 그 정보는? 그 정보는 이제 넣어줄 때도 있고 안 넣어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근본 이론에 따르면은 그런 정보는 안 줘도 됩니다. 이제. 네. 네. 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모델 만들 때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이 등변성이라고 하는 이퀴베리언스라고 하는 건데 그냥 쉽게 말하면은 이 물질 구조가 이렇게 옆으로 가도 돌려도 혹은 이제 뒤집어도 똑같은 물성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특성을 만족을 시키도록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든 모델을 이제 이퀴베리언트 모델 혹은 이퀴베리언트 뭐 GNN 뭐 트랜스포머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가지고 요즘 나오는 대다수의 모델들은 이제 보통 이퀴베리언트 GNN을 기반으로 이제 하는데요. 요거의 그럼 이제 근본적인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수식을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딱 그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는데 요거를 이제 이 수식으로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바로 뒤에서 이제 좀 쉽게 그냥 직관적으로 좀 이해를 시켜드릴 텐데 이거가 어 어떻게 사람들이 좀 만든 거냐면은 이제 등변성을 만족해야 하는 조건들을 이제 쭉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나열을 해본 다음에 수학자 혹은 물리학자들이 이 등변성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 어떤 수학적인 함수의 꼴이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밝혀냈어요. 가지고 이거를 이제 머신러닝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어떤 뉴럴 네트워크 파라미터의 관점에서 싹 다 이제 좀 만드는 규칙들을 좀 고안을 했죠. 그래가지고, 어, 쉽게 말하면은 아무 파라미터나 이제 좀 네트워크에 두는 게 아니라 어떤 요 등변성을 만족하는 고정된 개수의 파라미터들의 조합을 하면은 이제 언제나 등변성을 만족한다. 뭐 이렇게 좀 밝혀졌어요. 가지고 그냥 쉽게 말하면 어떤 고정된 파라미터가 있고 요거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이제 파라미터를 구성하면은 요건 항상 등변성을 만족하는 거예요.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학습하는 요소는 요 고정된 파라미터는 그대로 놔두고 이걸 리니어 콤비네이션 하는 이제 선형 개수를 이제 러너블 파라미터로 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실제로 각각의 고정된 파라미터라는 거는 우리가 물리 시간에 배운 오비탈 개념이랑 좀 대응이 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매트릭스랑 뭐 S 오비탈이랑 그 대응이 되고 어떤 매트릭스랑 뭐 P 오비탈이랑 대응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고 그거를 그냥 잘 조합하게만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요 그림으로만 설명드리면 이제 이런 오비탈에 대응하는 세타 1이라는 게 있고 이런 오비탈에 대응하는 세타 2가 있고 이것들을 이제 어떤 알파라고 하는 개수로 쫙 이제
선형 결합을 하는 게 이제 실제 저희가 마지막에 갖게 되는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는 이제 이 알파 값만, 알파 값은 스칼라겠죠. 이 스칼라의 알파 값만 배우면 되는 건 거죠. 네. 이건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라는 게 핑클 하모닉스. 맞아요. 스피커라고 맞아요. 그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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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이제 요것들을 이제 저희가 어떤 모델을 프롬 스케치로 배운다라고 하면은 요 알파를 이제 랜덤한 값에서부터 어떤 값으로 학습을 하는 건 거고 저희가 파인 튜닝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정해진 알파를 이제 살짝 살짝씩 다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좀 했던 연구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런 분자 구조라든지 고체 구조를 다루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좀 생겼어요. 가지고 요거를 파인 튜닝하는 메소드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한 거고요. 가지고 방금 설명드렸던 그 이 모델들의 동작 방식 있잖아요. 거기에서 좀 영감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러너블 파라미터인 요 알파 값들에 대해서 파인 그 프리 트레이닝 된 값은 고정을 하고 파인 튜닝할 값을 도입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좀 뭐 학습을 좀 잘 해보자. 근데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그 뭐냐 학습하는 친구들을 스파이스하게 만들어주면은 이 모델을 최소한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이제 좀 파인 튜닝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건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아이디어 좀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가지고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3D에서 이미 쓰는 거. 맞아요. 네. 네. 그러면은 뭐 스팔 스틸을 뭐 어떻게 도입한다는데 그럼 이건 스팔 스틸은 어떻게 도입했느냐? 요거는 그냥 어떤 그 컴퓨터 비전 도메인에서 좀 소프트 스레숄드 리파라미터레이션이라는 기법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좀 바로 들고 와가지고 이제 좀 잘 이제 사용을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떤 스레숄드 값을 둬가지고 그거보다 작은 값을은 쳐내는 식으로 이제 좀 스팔시티를 만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지고 아무튼 간에 이렇게 만들었더니 성능이 되게 잘 나왔어요. 물론 저는 잘 나올 거라고 생각했죠. 가지고 아무튼 간에 잘 나와가지고 자신 있게 논문을 썼었고 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가지고 요게 조금 더 좀 재밌는 태스크로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예측하는 물성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 말고 새로운 물성을 예측하는 데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좀 거를 시도해봤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잘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석이랑 관련된 태스크를 좀 새로 해봤는데 이게 풀 파인 튜닝을 하는 것보다 저희 거 쓰는 게 더 낫더라. 뭐 이런 게 좀 알아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건데 요게 사실은 요 그림을 생각하고 저는 이제 요 매스를 만든 거예요, 사실. 가지고 요게 이제 파인 튜닝을 한 모델에 파라미터 패턴을 좀 본 거예요. 가지고 파라미터가 얼마나 변했느냐를 히트맵으로 그린 건데, 요게 이제 색깔이 연할수록 안 바뀐 거고, 색깔이 짙어질수록 많이 바뀐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네 개의 피규어가 있는데, 왼쪽 두 개는 저희 메소드고, 오른쪽 두 개는 이제 베이스라인 메소드예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데이터셋이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금이랑 은에 대한 이 데이터셋이에요. 그래가지고, 금이랑 은에 해당하는 이제 파라미터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요 베이스라인 메소드는 금이랑 은이랑 관련 없는 파라미터도 바꿔버리는데 저희 건 이제 딱 정확하게 금이랑 은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만 업데이트를 잘 해줬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살짝 색깔이 좀 애매하긴 한데 왼쪽 TV 보시면 더 색깔이 잘 나올 거예요. 여기서 이 파라미터 자체도 저희가 아까 좀 설명드렸듯이 오비탈이랑 좀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요거를 오비탈별로 좀 분해해가지고 좀 분석을 했을 때 요거는 금속이다 보니까 디오비탈 쪽에서 좀 이제 좀 영향력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했을 때 실제로 S랑 P 오비탈보다 D 오비탈이랑 F 오비탈 쪽에서 좀 더 업데이트가 많이 된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었죠. 네, 그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됐다. 네. 그리고 좀 이제 이거는 뭐 사실 논문에는 안 썼던 내용인데 이제 아마 뭐 스팔스 더블 디센트라는 키워드를 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스팔스 뉴럴 네트워크 쪽에서 나온 좀
좀 떡밥인데 요게 이제 오른쪽 위가 이제 실제로 그 스파이스 더블 디센트 논문에서 나온 결과예요.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어떤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 이제 스파이시티를 좀 조절해가면서 좀 학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가 스파이시티를 어중간하게 좀 높이면은 성능이 좀 떨어지는데 스파이시티를 좀 다시 더 높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이제 성능이 다시 올라간다는 게 스파이스 더블 스탠스라는 좀 그런 그 현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랑 좀 나름 비슷한 느낌으로 저희 좀 실험 결과도 나왔어요. 가지고 보시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액큐러시니까 위쪽으로 가면 좋은 성능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MA 값이라서 낮을수록 좋은 성능이거든요. 그랬을 때 요 X축이 쉽게 말하면 그냥 스파이시티를 조절하는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스파이시티가 이렇게 갈수록 스파이시티가 커지거든요. 그랬을 때 처음에 어느 정도 성능이 잘 나오다가 성능이 좀 하락을 하고 다시 상승하는 좀 현상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름대로 좀 요 현상이랑 좀 비슷한 건가? 좀 생각을 좀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논문에 담긴 좀 애매했던 거가 요게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프롬 스크래치 학습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파인 튜닝이니까 이제 좀 살짝 좀 다른 게 있죠. 그래가지고 뭔가 좀 말하기 좀 애매한 게 있어가지고 그냥 뭐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재밌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얘기 드리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연구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가지고 네. 이제는 조용호라는 사람이 뭘 연구하는지 다 알았다. 네. 네. 뭐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페이퍼라는 거는 커리어적인 가치가 어떤가요? 네? 커리어 상에서의 가치, 학술적인 가치가 어떤 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 이게 나온 지 한 2, 3년 된 거니까. 근데 워크샵의 그건 아닌 것 같고, 메인 페이퍼랑 좀 동급인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이게 뭔가 좀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좀 그렇지 않은 게 좀 크니까 애매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졸업 논문에서 넣을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로 결국엔 나온 거잖아요, 이게. 근데 그냥 의도적으로 그냥 졸업 논문에서 아예 배제를 시켰어요, 이거는. 예. 네,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제 차례. 그럼 먼저 좀- 이재성 걸갔어, 이재성. 저 뒤에 있는데. 제가 먼저 하고. 네,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두 개를 발표하는데 두 개에서 뭐 논문 내용은 별로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이제 논문 쓰는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먼저 ACG는 이제 이크라 논문인데 피지컬 AI 논문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옆에 PAG라는 좋은 방법이 있다더라. 김승용 교수님 연구실에서 나온. 그리고 그러면 이거를 그 우리의 그 로봇 아키텍처는 어떻게 되느냐? 로봇 아키텍처는 또 디퓨전 플로우 다더라. 그러면 이거를 그냥 갖다가 적용해 보자. 성능이 잘 오른다.가 일단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교수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한 한두 달 정체가 됐었습니다. 이제 왜 될까? 왜 좋을까만 거의 한 두 달 동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거는 논문을 뭐라고 써야 되냐? 진짜 옆집 김승용 교수님께서 좋다고 해가지고 이걸 쓴다고 한다 하면 안 되니까 이거를 뭐 그걸 한 두 달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뭐 최종 인트로는 뭐 이게 떨리면 안 돼서 이게 뭐 셀프 어텐션을 끊으면은 뭐 또 떨리게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얘기를 하고 싶었던 내용은 요거랑 요거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없는 많은 우리 연구실 학생들이 좀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서 매우 아쉽고요. 이제 제가 했던 비정석적인 잘못된 연구 방식은 메소드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나는 이걸 하고 싶다. 나는 이 방법론을 갖다 쓰고 싶다. 나는 저 옆집에서 봤는데 디퓨전 포싱이 좋아 보인다더라. 아니면은 뭐 나는 디퓨전이 좋다. 나는 플로우가 좋다. 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실험을 하고 안 되면 괜찮아요. 안 되면 뭐 내가 틀렸나 보다 하고 그냥 접으면 되는데 이제 뭐
되거나 비슷하거나 애매하거나 이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왜 되는가를 고민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뭐 대부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논문 만약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심지어 잘하는 시니어조차 없다 그 팀에 그러면은 그 논문은 그냥 붙을 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뭐 붙으면 뽀록이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정석적인 연구 방식은 내가 관심 있는 도메인에서 이거저걸 바꿔가면서 문제를 찾습니다. 그냥 뭐 내가 문제를 찾을 때 가만히 앉아서 문제를 찾으라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뭐 리얼월드 로봇을 하고 싶다 아니면 뭐 어떤 로봇 카서 매니플레이션이란 걸 하고 싶다 하면 거기서 막 이제 뭐 파이도 돌려보고 뭐 파이에서 뭐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하면서 문제를 찾아요. 페일리어 케이스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문제를 정의를 합니다. 아, 뭐 이게 자꾸 얘가 손을 떨어가지고 떨어뜨리더라. 그러면 손을 안 떨게 하면 되나? 하고 메소드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할 때는 실제 그래서 떨림을 줄어들었느냐 아니면 그래서 그리고 또한 그 떨림이 줄어드는 게 성능 향상까지 연결이 되느냐로 쓰는 게 맞다. 저는 이제 뭐 이호준이나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서 시작은 이렇게 위에 빨강색으로 했지만 최종 글은 아래 파란색으로 썼어요. 그래서 붙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마 다른 분들은 그냥 연구를 애초에 시작할 때 빨강색으로 할 확률이 그냥 거의 99%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공돌이면 공돌이일수록 이 기술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가 이 첫 번째 논문의 교훈이고요. 주로 반대예요. 어떻게 해요? 그랬어요, 교수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정석 같으면서 안 좋은 거 그런 게 스몰 오펙 세그멘테이션을 가지고 인덱스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테넌트 세그멘테이션 돌려가면 잠깐. 왜안 되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게 뭐 쉽게 알아지겠어요. 그럼 맞춰버리는 또는 거기서 그냥 왜 이게 안 되는지 잘 파악 못하는 그 단계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보다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그착 들어가라. 뭐 약간 좀 반반 섞여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이미 좀 빨간색에서는 그게 되고 시작한 거. 두 번째 방법은 좀 인호가 논문이 이제 많아서 여유로운 사람이 할 수 있는 편리가 아닌가 싶어서요. 그럴 수도 있어. 인간 어딘가를 잘 찾아야 될 수도 있는데 나는 원래 너무 더 빨간색 쪽에 가까워 편향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금 이쪽으로 온 거고 나는 사람들이 무슨 문제를 풀고 싶어 하는지도 관심이 없어. 아예. 나는 디퓨전이 좋다. 쪽이 그러니까 23년도 논문이 이제 그 가우시안이랑 지금 하는 LLM 디퓨전 두 개 엮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냥 두 개 엮으면 멋있잖아. 하고 이제 논문을 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는 있으신가요? 교수님이 생각했을 때 뭐 좀 먹어볼까요? 그래서 그냥 요즘에 이제 제 컨셉은 이쪽으로 조금 이제 해보자인 거고요. 이 다음 논문은 이제 성아님하고 썼는데 이건 이제 논문 공학의 정수입니다. 이제 논문 공학이란 뭐냐? 우리가 연구를 할 때 그 연구 자체가 엄청 중요한 연구를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논문을 붙이느냐가 이제 논문 공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세 번 떨어졌더라고요. 이거 카운팅을 명확하게 안 해봤는데 이건 이제 10점 만점에 5566을 받았고 그다음에 223을 받고 그다음에 2334를 받아서 이거는 이제 저는 왁비를 낼라 그랬는데 성아님이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해보자 해가지고 그때 이제 한창 아까 이전 논문 ACG 논문 쓸 때 뭔가 글 쓰는 법을 살짝 배운 느낌이었어가지고 그거를 여기다가도 같이 좀 적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또 이제 리뷰어들이 바로 혹세무민 당해가지고
그런 것도 하고 붙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어, 논문 공학을 하면 억셉 레이스를 그래도 진짜 뭐 아무리 안 좋은 논문이라도 반반까지 어떻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TLDR은 리뷰어 말을 저는 되게 다 항상 싫어했는데 전 리버탈하는 것도 엄청 싫어하고 리버탈에서 점수를 올려본 적이 없어요. 하면은 맨날 이제 리뷰어들이랑 싸우기만 하고 아 쟤는 맨날 헛소리만 하는데 내가 뭐 알지도 못하는 애랑 이제 높은 확률로 그리고 또 학부 연구생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수준도 크게 다를 바 없는 얘네들이 아무튼 자꾸 귀찮게 하니까 근데 그 말들 중에 이제 제가 배운 말들이 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공유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받았던 어 리뷰 받았던 거는 모티베이션이 와닿지 않는다. 메소드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 베이스라인이 없다. 익스페리멘털 섹션이 오르가나이즈 되어 있지 않다. 뭐 좋다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안 좋은 거죠. 근데 이거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그거를 이제 제가 해결한 방법은 모티베이션이 잘 와닿지 않는다. 인트로를 잘 쓰자. 그 잘 쓰자가 이제 막 글을 유려하게 쓰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하나도 안 중요한 것 같고요. 뭐 클로드가 하는데 그거는 뭐 글을 막 어려운 단어 막 문체가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가 그래서 뭐냐? 문제가 뭐냐? 문제를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정확하게 대응되는 메소드를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 둘이 약간이라도 그 연결고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리뷰어는 싫어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리버탈에서 점수 올리는 거를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니셜 리뷰가 좋아야 돼요. 그 방법은 좀 졸업할 때까지 깨닫지 못해가지고 어, 이니셜 리뷰를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리뷰어가 딱 읽었을 때 문제가 명확하고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예를 들어 여기서는 내가 세그멘테이션 데이터 제너레이션 하는데 어, 그냥 데이터 생성하면은 이렇게 뭐 좀 언리얼리스틱한 씬이 만들어지고 파인 튜닝 하면은 너무 오버피팅해서 똑같은 씬만 만드니까 적당히 파인 튜닝 하자가 이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대충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문제가 세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소드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 왼쪽 그림은 이거 뭐라는지 잘 모르겠죠. 그리고 뭐 안타깝게도 이게 뭐 최종 논문에도 들어있는 그림인데 뭐 스테이지가 원래 복잡한 논문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아 이런 거는 좋지 않다. 그러니까 막 노벨티를 위해서 저희가 메소드를 복잡하게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붙이고 저것도 붙이고. 근데 그거는 이제 좋지 않다. 오른쪽 요 그림을 리뷰어가 대놓고 이건 잘 그렸다. 아, 이것도 사실 이거는 잘 그린 건데 진짜 못 그린 거 하나 있었는데 이 그림은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저한테 리뷰어가. 그래서 예를 들어 요거는 뭐냐면 로라 붙일 때 우리 모든 레이어에 다 붙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여기에만 붙이겠다. 아, 이제 이해가 쏙쏙 되는데 아무튼 자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노벨티 얘기가 우리가 왜 나오냐? 우리가 맨날 논문 할 때 노벨티 얘기가 왜 나오냐 했을 때 제 생각은 제가 내린 결론은 실제 노벨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앞에 나는 이 문제를 왜 풀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왜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가 생략되고 요 내용은 싹 생략되고 아 근데 메소드도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다 싫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노벨티가 없어도 나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거를 되게 정당한 방법으로 풀었으면은 그게 뭐 메소드가 엄청 팬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 앞에 두 개가 좀 글러먹었기 때문에 메소드가 재미가 없다를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논문은 나한테 가치가 없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실험 섹션에서는 미싱 베이스라인이라고 해서 원래는 제 논문 베이스라인이 데이터셋 DM이라는 논문 하나였어요. 뭐 그 깡따구로 낸 것도 대단한데 근데 막 걔네가 뭐 에이다 로라랑 뭐 에이다 로라 인스트럭션 아무튼 얘네들은 진짜 베이스라인이 아니에요. 저는 아직 생각해도 베이스라인이 아닌데 그냥 억지로 얘네들이 자꾸 넣으래요. 그래서 넣어줬어요. 근데 아무튼 그 요즘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 그냥 이 리뷰어가 생각했을 때 그 논문이 그 목적을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더라도 비교를 하고 싶으면 다 넣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근데 굳이 리버탈 때 하지 말고 좀 미리 대충이라도 좀 넣어서 한 5개의 구색을 맞춰 놓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실험이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만든 어떤 그 메소드가 있잖아요. 그 메소드에서 뭐 하이퍼 파라미터 임팩트를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된다, 저렇게 바꾸면 어떻게 된다 해서 거기서 레슨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그것도 논문에 추가를 해주면 좋은 것 같다. 어. 그리고 여기 지금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하나 더 얘기를 하면은 익스페리멘털 섹션 할 때 첼시핀 교수님이 지도를 아마 그렇게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거기 교수님 논문은 익스페리멘털 섹션 맨 앞에 리서치 퀘스천 1, 2, 3, 4가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그리고 그거에 대응되는 섹션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거는 첼시핀 교수님 논문 아무거나 하나 보시면 저는 이제 익스페리멘털 섹션을 항상 이제 원래 이제 다 주혜령이 써줘가지고 이제 뭘 써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우리가 이겼다만 썼어요. 처음 초안은. 근데 이제 이거는 이겼는데 이런 데서 특히 이겨가지고 뭐 이렇저거 저쩌고 이렇게도 얘기를 해야 된다고 처음 배우고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리서치 퀘스천을 먼저 거기다가 써놓고 그거에 대응되는 실험이 있는 게 베스트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 ACG 논문이나 아니면 제가 요즘에 사람들한테 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익스페리멘털 섹션 할 때 리서치 퀘스천을 앞에 박아두고 그냥 가라고. 그래서 예시들은 되게 많을 거라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이제 늦게 온 재성이 하시죠.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 드릴 논문은 뭐 연구실에서는 이런 분야를 저 혼자 해가지고 이제 뭐 아는 분이 많이 없으실 텐데 어 이제 비디오 있으면은 그 사람 아바타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논문이고 근데 뭐 방금도 이 지금 하는 주제 자체가 뭔가 논문이 어떻다보다는 이걸 어떻게 붙였냐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고 아까 민호 학생이 얘기했던 대로 저도 잘 되니까 거기서 왜 그랬는지를 다시 백트래킹해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땠는지로 좀 바꿔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태스크 디스크립션부터 먼저 드리면은 일단 인풋 자체는 멀티뷰 비디오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프레임마다 상대는 메시가 이렇게 있어야 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 좋을 필요는 없고요. 근데 베이스가 보면은 5천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고 그리고 아웃풋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레코딩을 잘 해가지고 이제 얘를 애니메이터블 할 수 있는 뭐 가우시안이 됐든 널프든 학습을 잘 해놓으면은 여기에 어떤 표정을 넣어도 이제 이 사람과 똑같이 그리고 이제 실제 가짜 같지 않은 뭔가 비디오가 나올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뭐 비디오라기보다는 3D 레프레젠테이션인데 저희가 보는 거는 거의 다 비디오 폼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메시 자체는 다른 사람의 표정을 넣었을 때 표정이라는 건 뭐 레이턴트가 될 수도 있고 네, 네, 그런 것들인데 이제 그런 걸 넣었을 때 이 표정을 그대로 직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당연하게도 멀티뷰 비디오에서 찍었기 때문에 이제 프리뷰 렌더링 가능하다 이렇게 카메라를 수입하면서 렌더링 가능한 이런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전 논문들의 리미테이션 같은 경우는 일단 메시 위에 잘 올려놓기는 했는데 이제 특정 익스프레션이 포워드된 메시 위에 잘 올려놓긴 했는데 근데 아까 보시다시피 메시 자체가 좀 안 좋죠 성능이 뭐 그렇게 좋지 않 뭐, 머리나 이런 부분도 그냥 코어스하게 어느 정도 뭔가 볼륨이나 이런 것만 맞춰놨기 때문에 성능이 별로 안 좋은데 근데 여기서 뭐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익스프레션 벡터 이런 걸 넣어가지고 뉴럴넷으로 이제 옵셋을 학습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오른쪽 칼럼이 이전 논문 소터였는데 보시면은 이게 좀 뭐 OD라고 할 수 있는 익스프레션에서 이제 좀 아티팩트가 좀 심하게 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깨져서 이렇게 좀 솔트앤페퍼처럼 보인다든지 아니면 뭐 입 안쪽이나 이런 부분이 디폼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뭐 이런 현상이 좀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쪽에 뭐이 이쪽 논문, 이쪽 아트에서 다른 쪽 방법을 채택하는 논문은 이제 가우시안 스플래팅 이런 뭐 저번 주에도 했으니까 이 부분 좀 생략할게요. 네, 가우시안은 이 메시 안에서만 바운드 될 수 있도록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컬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삼각형을 가지고 있으니까 삼각형이 글로벌 스페이스에서 로테이션이랑 그다음에 원점에서의 위치 이런 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삼각형의 스케일도 알 수 있고요.
저희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글로벌 스페이스에서 리얼라이즈를 시켜서 렌더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렌더링 결과가 좀 안정적이긴 하거든요. 메시 안에서 이제 놀게 되니까. 메시 안이라기보다는 이 서페이스 근처에서 놀게 되니까. 근데 보면은 어, 트레인 할 때도 그렇고 테스트 할 때도 그렇고 좀 블러리한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아, 근데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학습 데이터를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좀 좋아지는데 왜냐면 뉴럴넷을 쓰니까. 근데 얘는 이제 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뉴럴넷을 쓰는 게 아니라 계속 메시 안에서 이제 그게 바운드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래서 뭐 저희 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처음에는 이게 코드를 좀 잘못 짜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근데 원래 기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관성 같은 경우는 메시 위에다 잘 올려놓고 그 다음에 조금 옵셋을 해서 퀄리티를 보장하자인데, 그게 아니라 제가 로컬에서 뉴럴넷으로 예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로컬이라는 게 이제 노멀라이즈된 스페이스 안에서 이게 어떻게 생겼는가를 이제 매 프레임마다 예측을 하게 둔 건데, 근데 그게 결국에 마지막에 삼각형에 의해서 리얼라이즈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성능이 그전보다 훨씬 좋아졌다라는 게 결과였거든요. 그래서 뭐 이전 거랑 비교를 좀 해서 보면은 뭐 이게 오른쪽 컬럼이 저희 거고 중간 컬럼이 이전 소타였는데, 근데 뭐 이게 저희가 체리픽도 나름 하긴 했지만 뭐 거의 깨지는 경우를 못 봤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지에 대해서 좀 논의를 그때는 학부 연구생분이었지만 지금은 들어오신 분이랑 이렇게 얘기를 좀 해봤었는데, 근데 이게 뉴럴 네트워크에서 어떻게든 예측하든 결국에 중간에 이 삼각형 트랜스폼이 끼니까 이 그레디언트가 바운드가 될 수 있더라고요. 어쨌든 보면은 이제 이 트랜스폼이라는 거는 해봤자 삼각형의 SRT잖아요. 스케일이고 로테이션이고 트랜슬레이션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거의 이제 이 자코비안이 이뭐그 놈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아이덴티티랑 거의 가까울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얘가 로컬 스페이스에서는 잘 움직인다 해도 이제 뭐 메시 밖을 확 벗어난다든지 아까 보여드린 솔트앤페퍼처럼 이렇게 안 좋은 아티팩트를 보인다든지 이런 결과가 많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 민호 학생이 말했던 것처럼 이 논문은 좀 하다 보니 결과가 잘 나왔는데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다시 해몽을 한 약간 그런 논문이라고 좀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이 논문을 계속 한 것도 이전에 이 비슷한 논문을 하나 했었는데, 근데 이제 하나만 하면은 전문가 같아 보이지 않을까 봐 두 개나 하고 나와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했던 연구였고요. 뭐 지금은 제가 다른 연구를 하고 있지만, 네, 그래서 뭐 여러분한테 전달 드릴 뭐 교훈이라고 드릴 거는 뭐 어떻게 소 뒷걸음치다가도 논문이 나올 수가 있다. 네. 그리고 그 하면서 얻은 그전 논문을 하면서 뭔가 제가 쌓아온 것들이 이제 베이스라인이 어떤 걸 잘하고 못하는지, 근데 그런 걸 타겟팅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도하다 보니까 뭔가 또 쉬운 방법이 하나 얻어 걸렸고, 근데 그게 좀 뭐 수학적으로 뭐 멋있어 보이게 자기가 기술할 수 있고 남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이제 보통 리뷰어들은 이제 이런 수식어 보면 잘 안 읽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런가 보다, 멋있는가 보다 이러고 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논문 공학의 하나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뭐 여기까지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도 벌써 톡인데,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